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네, 오늘은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죠? 네, 저희가 그동안 목소리만 나가고 있어서 이제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오늘은 화면을 한번 저희가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에서 주말에 무려 거금을 투자해갖고 패드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그쵸. 장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익숙지가 않아서 처음 영상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목요일 3월 25일에 제가 농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오늘 엄청 좋던데요? 네, 오늘 지난주에 이 농업 보고서를 쓰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트랙터 매출 그래프를 이제 공유해 드렸는데 오늘 이제 관련 트랙터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와서 나름대로도 좀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간 종목도 있고 안 간 종목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발간했던 농업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요즘에 종목이나 섹터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와중에 제일 좀 안정적인 회사가 어디일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팍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를 지금 덜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완전히 또 시장 밖으로 나가기에도 좀 아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가 흐름은 이렇게 큰 상승은 없었지만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사실 1월에 사료 기업에 먼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료는 먼저 잘 갔죠. 네. 그래서 사료는 잘 갔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 봤더니 비료라던가 아니면 트랙터 이런 농업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HS 코드 사항으로 봐도 농업 쪽이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농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농업 쪽에 있는 기업들은 동양물산, 아시아종묘, 효성 OMB, 노무바이어, 대동기업, 대동기업, 대동공업, 남해화학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사료, 비료, 살충제, 그다음에 트랙터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씨앗 종자 네, 종자. 네, 종자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관심을 가졌던 섹터는 비료 쪽인데요. 비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남해화학, 조비, 대유, 경농, 동방, 아그로 등이 있습니다. KG케미칼도 있는데 사실 KG케미칼은 밑에 사업 회사들이 워낙 많은 사실상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KG케미칼은 보고서에서 분석을 좀 제외했고요. 그 외에 대유라든지 조비, 효성 OMB, 경농, 남해화학, 동방 아그로 등이 이제 비료 기업들인데 그 모든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은 실적은 안정적인데 주가가 일자로 가고 있어요. 소외되었거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이 이까지는 안 온. 네, 저는 소외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되었다고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비료랑 살충제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4분기가 가장 비수기,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4분기가 가장 비수기다 보니까 매출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1분기부터 이제 봄 시즌, 여름까지 해서 급 회복해서 2분기가 최대 성수기인 그런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도 비료 산업 쪽은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남해화학을 저는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계절성이 뚜렷한 기업으로 매년 1분기,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다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어려워져서 4분기엔 통상적으로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4분기부터 연속해서 4분기에도 플러스 4% 정도의 그런
제가 그 부분 설명 안 드렸는데, 남해화학이랑 전국에서 수입되는 비료의 수입액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HS 코드를 볼 때 수출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국내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함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HS 코드 상으로 수익 금액과 많이 매칭을 해 나왔는데, 남해화학은 그 비료 수입액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남해화학의 저희 자사 홈페이지 그 서비스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분기 수익 금액이 4분기 대비 확 튄 것을 보이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1분기 남해화학의 매출액은 이제 4분기 대비 좋아질 거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수입액을 보면은 지난 4분기에는 약 4% 증가를 했고, 이번 1분기에도 아직 3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1월, 2월 평균치로 약 4.3%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증가폭을 보면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9년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나타나다가 지금 2개 분기 연속 증가세가 나타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런 비료 기업들이 남해화학 말고 뭐 대유라든지 조비, 동방아그로, 경로, 효성, OMB 등이 있는데 2020년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으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매출이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씩은 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인 거죠. 근데 1분기에도 뭐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실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밑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방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그 연초에 수주 잔고를 공시를 해주는데요. 2018년부터 보면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 수주 잔고는 사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연초에 수주해서 연말 한 해 동안 다 팔기 때문에 연말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연초에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그 수주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조비 역시 연간 수주 추이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연말 수주 잔고가 나오고 있는데 연말 수주 잔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저는 여기는 기대를 하고 봤던 건 아니라 한번 농업회사들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트랙터 판매가 서프라이즈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대동기어의 HS 코드 저희 그 자사 서비스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파란색 그림이 그 표가 수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수출 금액이 작년 12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9월에 플러스 47%, 10월에 플러스 7%, 작년 12월에는 82% 증가, 1월에 50%, 2월에 35%까지 계속해서 트랙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추가로 트랙터를 어디로 많이 팔았나 관세청에 들어가서 따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으로 트랙터 수출 금액이 정말 많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 작년부터 저희 뉴스에도 트랙터 그렇죠. 네, 미국으로 많이 팔린다는 기사 나왔다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단위가 바뀔 정도로 좋아졌고요. 요거 보니까 그동안 그 대동기어라든지 대동공업, 동양물산 등 관련 트랙터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되는 그런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사실 이 트랙터 관련 기업들이 저는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가 이제 트랙터를 한국에서 하는 회사가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인데 보시면은 작년에 저희가 투산바켓 탐방 같은 리포트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
바켓 같은 경우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트랙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만 하다가, 근데 그걸 할 때, 바켓 정도 되면 트랙터를 할 수 있겠지만, OEM으로 일단은 대동한테 맡겨가지고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바켓만의 일이 아니라, 작년에 트랙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캠핑카가 되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딴 데를 못 나가니까 캠핑 같은 걸 하려고. 그랬다가, 근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니까 캠핑이 아니라 주말 농장 혹은 그걸 한 거죠. 교회에 자기가 있는 집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호미로 이렇게 파지만 그 사람들은 주말 농장이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트랙터를, 소형 트랙터 같은 것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트랙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일본이나 이제 유럽 트랙터 브랜드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억나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부품 하나가 모자라서 차를 못 만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잘 지나간 편이고, 일본이나 특히나 유럽 같은 데는 이런 부품들이 모자라서 수출을 제대로 대응을 못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때가 기회가 돼서 수출을 좀 더 하면서 마켓 쉐어를 늘리고 했던 게 올해까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켓하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지금 트랙터가 미국에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검색만 해봐도 바켓이 원래 작년 목표가 얼마였는데 그거 이상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추가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대동하고 삼성 치면 네. 농촌의 삼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그런 심층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이렇게 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검색창에 대동공업, 삼성 이렇게 같이 한번 검색해 보셔도 많은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조선해양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저번 주에 미래성장 계획 발표라는 걸 했었죠. 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지만 현대중공업 그룹 자체가 투자자에게 되게 프렌들리한 회사인 게,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오픈된 방식으로, 그것도 웹에서 접속만 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번 들었을 때는 사실 조선업이라든지 얘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선업, 정유,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꾸준히 듣게 되면은 회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을 이해하면은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조선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건설기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섹터 중에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참고 자료라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번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룹사들이 미래 성장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되게 많이 해요. SK도 어떤 식으로 가겠다고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아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걸 발표도 했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회사들이나 이런 걸 인수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걸 많이 하는데, 현대중공업도 한참 동안 이제 있다가 이번에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 계획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단순 조선이나 이런 정유화학이 아니라 수소를 가장 회사의 중심으로 놓은 것 같아요. 그 회사의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석유화학이랑 이제 조선업이니까, 회사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수소를 생산부터 해가지고 사용까지 이렇게 밸류체인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이제 블루 수소, 완전한 그린 수소는 사실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레이 수소는 아닌 그런 걸 이제 블루 수소라고 하는데, 해상 풍력을 통해서 동해안, 이번에 울산 쪽에 되는 해상 풍력을 통해서 발전된 전력을 가지고 수전의 시설을 이제 해양 플랫폼에다가 그대로 설치를 해서 발전을 시킨 다음에 만들어진 수소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액화를 수소를 해서 운반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걸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질 걸 대비해서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수소 추진선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발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이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IPO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일부 사용해가지고 이런 미래 성장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 연료전지가 필요한데 현대차가 자동차용 수소 연료전지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근데 선박용은 또 조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대차랑도 협력을 하지만 두산과 협력을 해서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로 같이 개발을 하고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건설기계도 이런 연료전지를 적용해서 하는 거를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렸고 그거보다는 이제 Q&A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선박의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얘기가 사실 많았거든요. 수소 추진선을 하겠다. 근데 이번에 사실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해양 수소 발전소를 이제 수전의 플랫폼을 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왔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는 Q&A가 있었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이 동해안에 이제 어떻게 해서 동해안에 풍력 발전이 들어왔냐고 하면 원래는 거기에 우리나라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동해에 가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파보니까 아주 조금이었죠. 그래서 이제 생산을 했을 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가스가 난다라고 좋아하면서 이제 그 탐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폐기하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스공사였나? 이제 자산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이왕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런 수전 해상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 풍력이 물론 얕은 곳에서는 일반적인 풍력 발전소가 설치가 되지만 부유식도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우리도 기술력을 쌓기 위한 그런 동해안에 풍력 단지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 가스전이 났던 근처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보면은 그때 울산시랑 여러 회사가 MOU를 맺었어요. LS도 맺었던 걸로 기억하고 두산중공업도 맺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은 그 발전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부분에 제작과 설치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말했다시피 바다 속에서 바로 수전을 할 수 있는 수전 해상 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니아 추진선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수소 자체는 그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 24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LNG 자체가 160도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등점이 LPG랑 비슷해요. 한 40도, 마이너스 40도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서 LPG 운반선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거의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은 아모니아 같은 경우 NH3이기 때문에 거기에 탄소 C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가 이산화탄소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수소 선박이 뭐 10년, 20년 뒤에 나오면 이게 궁극적인 기술이겠지만 지금 하이브리드 차들이 가는 것처럼 아모니아가 이런 대체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기능이 있죠. 대신에 아모니아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오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은 냄새 난다 하는 게 그게 다 아모니아 때문인데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가 않은데 대신에 선박이라는 거는 훈련된 사람들이 타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게 세계되면은 일반적인 대중과 접점이 많지만 선박이란 건 공해 한가운데서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LPG 연료 탱크들과 기존의 엔진을 어떻게 조금만 더 기술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기술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도 24년, 25년 정도 되면은 상용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풍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이 이제 그
거기 두산중공업이 하는 발전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설계와 이제 시공까지 같이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전장품이나 인버터 발전 세트까지는 또 현대일렉이라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는 토탈 솔루션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M&A도 추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SOFC라는 방식이 이제 연료전지 중에서도 큰 거는 이 방식을 사용하죠. 근데 자동차는 이 방식이 안 되지만 선박은 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제 두산 퓨어셀과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뭐 M&A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금 조달은 이제 현대중공업 IPO를 통해서, 그리고 사모중공업도 미포는 지금 상장이 돼 있죠. 사모도 아마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 프리 IPO로 어느 정도 돈은 땡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좋게 그게 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금을 해서, 지금도 1등이지만 아마 압도적인 1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지금은 부생수소나 계질수소 등을 사용하는 이제 그레이 수소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추가 양산을 하겠다. 지금 20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이 중에 10만 톤 정도는 드라이아이스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더 돌려가지고 수소 생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그 다음에 바이오 항공유를 지금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양산을 해서 이제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하셨고, 뭐 EVA는 이제 그 분리막이죠. 이제 P를 통해서 이제 수소전지 분리막도 지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제조 기술을 설치하고 있는데, 22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해서 국내 자동차 업체, 뭐 현대차의 이제 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이제 P 중에서 HDP 중에서 특히나 고급 이제 자동차는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 경제 관련해서 또 5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본인들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쌓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더 충분히 한다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하고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뉴스가 났었죠. 20척 컨테이너선 20척을 이제 2조 8천억에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둘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조선업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이제 기자재 업체까지 올랐는데, 지금 여러 애널들 리포트를 보면은 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지만, 특히나 기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수주는 지금부터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이제 계속 쌓일 것 같지만, 올해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주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야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 특히나 기자재업, 조선업은 뭐 매출이나 적자가 나더라도 수주만 많이 하면 주가가 오르는 영향이 있지만, 기자재도 그렇게 따라가긴 하지만 실제로 월 중순이 돼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회사 측에서도 올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슈들이 많죠. 작년에 이제 수주해놨던 LNG 선박들이 단체로 나올 게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랑 대우의 M&A도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나오죠. 유럽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지만 하반기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아까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걸 꼭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맨 처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도 요거를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들을 때 자체만으로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린가라는 느낌을 좀 사실은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를 좀 트래킹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하겠지만, 이제 오랜만에 듣거나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계속 한번 분기마다 꾸준히 들어봐 주시면 아마 내용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많은 얘기들이 기존의 기사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나왔어요. 뭐 수소 선박을 하겠다, 암모니아 선박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단편적인 기사로 나왔었는데 계속 이걸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번에 수전의 해상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듣다가 계속 이렇게 시계열을 가지고 들어보면은 저번 실적 발표까지는 얘기가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됐네. 이게 얼마나 회사에 크리티컬할까,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갑자기 또 서두에 그 한국조선해양 IR 상무님께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이제 좀 솔직한 표현으로 갑자기 이런 걸 너네가 왜 발표하냐 막 이런 얘기를 서두에 처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뭐 좀 끌어나가겠다.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 같은 것들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